보고를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선아 놀자 4회 시간입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옆에는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로서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현재 각 당에서는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승패는 결국 경기도에서 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경기도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거 구도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자, 이번 지방선거 더 좁혀서 이제 경기도지사의 선거의 변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판도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3개 특례시가 있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요 시장 선거의 결과도 좀 연동될 것 같긴 한데요. 경기도지사 선거 변수,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의 작용했던 그런 변수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대로 바로 부동산 민심과 세대별 투표율입니다. 예, 부동산 민심과 세대별 투표율.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부동산 민심부터 살펴보죠. 저희가 이제 대선 특집을 통해서도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에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작용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석 달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부동산 민심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통해 이반한 민심을 다시 끌어들여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의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민심. 그것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누가 이겨도 3% 내외의 박빙 승부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5%포인트 격차로 승리했지만 이제는 야당이기 때문에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서 탈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당이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텐데 이 같은 부동산 민심은 경기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수원과 성남,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당장 바뀌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각 당이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번 선거는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국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지 않습니까? 거대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입법 정책이랄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경쟁을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각 당이 내놓는 어떤 정책 발표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민심이 투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우선 수원 영통 지역을 보면요. 수원 영통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수원무와 수원정 이렇게 두 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수원정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거든요. 불과 2년 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상대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압승했는데 대선에서는 1%포인트 정도 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수원 정 선거구는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부천으로 꼽히는 광교 신도시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파트값 상승과 함께 세제 부담이 늘어난 것이 급격한 표심 변동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실제로 통계로 확인이 되는지 이제 아파트 값과 표심의 어떤 상관관계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와 올해 20대 대선의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 변화를 살펴보면요. 예.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 그러니까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의왕 등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과천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 득표율보다 낮았는데요. 2017년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강도가 크게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원 영통의 경우는 원래 이제 대선 때를 비춰보면 네네. 원래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몇 표 정도 차이 나죠? 약 한 100여 표 차 정도, 수원 영통구 전체적으로 그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신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네, 이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예, 경기도 지역만 보자면 또 작은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민심이 광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강도는 좀 약해진다 뭐 이런 것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예. 이른바 이 부동산 난민 네. 이런 분들이 경기도의 민주당 지지 강세를 이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네. 예전과 비교해서 부동산 난민으로 인해 서울보다 경기도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지지 기반의 변화가 이번 대선을 통해 감지된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앞서 언급한 수원 영통이고요. 예. 앞으로 이곳은 수원 영통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에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 분류되었던 용인 처인이나 경기 동부 지역 대표적인 곳이 경기 광주시고요. 또 남부권의 평택시, 안성시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 광교 신도시나 용인 수지, 성남 분당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기 외곽권으로 빠진 인구들이 상당한데요. 이들의 이동을 통해 경기 동부권과 남부권의 정치 지형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선거가 있었고, 저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평택이나 안성의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분류가 그랬었죠.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들이 뭐 평택이나 안성 쪽으로 이렇게 왔고, 그 분들의 투표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값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바뀌는 현상. 경기도 내에서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민심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를 좀 살펴보죠. 하나 남은 게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에요. 네, 이번 대선의 승부 결국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이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대 이상의 노령층 선택이 중요하다 이제 살짝 말을 바꾼 겁니까? 이제 지난 대선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네. 이 1% 내외의 초박빙 승부에서 변수가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 지난 대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2030 세대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똔똔이 이렇게 네네. 되는 모양새고요. 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84.4%였습니다. 총 투표율 77%와 비교해 7%포인트 이상 높은데요. 2030 세대의 투표율이 60%대에 머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이 같은 고령층의 높은 투표 참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은 이제 그렇게 흔히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관련 데이터 같은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경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80.2%였는데요.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뭐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치 정도로 실제 네. 투표율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80.2%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에요.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60%였고요. 예. 경기도는 57%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평균 70%, 경기도 역시 70%에 육박하는 60% 후반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투표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60대 이상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인일보 여론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의 적극 투표 의향이 91.6%였습니다. 이렇다면 실제 선거에서도 60대 이상은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경기도 박빙 승부에서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를 분석하는 분들이 각 당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고령층의 높은 투표율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남자 현상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2030 세대의 높은 지지를 기대했지만요. 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젊은 여성층이 거꾸로 결집하면서 2030 세대는 양당 모두 동점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로 국민의힘이 박빙 승부에서 반집차 승리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둘지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40대의 투표율이 저조했는데요. 40대 투표율이 상승해서 민주당이 거꾸로 대선 패배를 서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뭐 석 달, 아니 뭐 얼마 되지 않죠. 석 달 정도 되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이 변수들이 작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이란 말이죠, 지금. 네네. 예.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빙 승부 속에서 우리가 중대 변수로 꼽을 만한 게 무엇이냐? 세대별 투표율 그리고 부동산 민심. 네. 이 두 가지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6일 지방선거 특집 지사나 놀자 4회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윤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